2024년 12월 4일이었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아처럼 바로 그날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 있던 SK텔레콤 대리점 3곳이 동시에 문을 닫겠다는 공고를 붙였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희가 오늘 파헤쳐볼 자료들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30년간 철옹성 같았던 한국 통신시장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사실 겉으로만 보면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통신 3사, SKT, KT, LGU 플러스요. 여전히 합쳐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5천만 명이라는 가입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 아직 굳건해 보이는데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핵심 자산인 기지국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멈췄고 대리점 수익은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인 가입자당 평균 매출, 즉 ARPU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내부에서부터 골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부에서부터 골먹고 있다. 와,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30년 독점 왕국이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석에서 똑똑한 소비자인 당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방법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통신사 하나가 망하고 흥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통신비 그리고 데이터 주권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도대체 이 거대한 독점 구조는 어떻게 설계된 건가요? 1994년이라고 하셨죠? 네, 모든 건 1994년 정부가 세계의 이동통신 사업권을 발급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때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했어요. 바로 전국망 선점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전국 방방곡곡에 통신망을 촘촘하게 까느냐, 바로 그 싸움이었죠. 전국망 선점이라 말은 쉬운데 그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 기지국 하나 짓는데 평균 3억 원이 들었다고요. 하나에 3억이요? 네. 그런데 이걸 전국에 수만 개를 설치했으니 계산해보면 총 투자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수십조 원이요? 와, 이건 웬만한 대기업도 엄두를 못 낼 규모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후발주자가 비슷한 품질의 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10조 원이 필요한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없었죠. 사실상 불가능한 게임이었고 시장은 자연스럽게 3사 독과점 체제로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알뜰폰이라는 게 나중에 나왔어도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던 거군요. 애초에 자기 망이 없으니까. 정확합니다. 알뜰폰, 즉 MVNO는 망을 빌려 쓰는 세입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었죠. 그렇게 30년간 이 3사만의 리그가 계속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십조를 들여서 성을 쌓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회수했나요? 여기서 그 악명 높은 약정 제도가 등장하는 거겠죠? 저도 첫 스마트폰 살 때 2년 약정 걸고 매달 얼마 나가는지도 제대로 몰랐던 기억이 나네요. 네, 바로 그 약정이 이 독점 구조를 유지시킨 핵심 수익 모델이자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기기 할부와 통신 요금제를 한 묶음으로 24개월, 36개월씩 묶어버리는 거죠. 네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있다고 칩시다. 대리점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드릴게요 라고 하죠. 와, 그럼 70만 원에 사는 거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월 8만 원짜리 고가 요금제를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럼 2년간 내는 총 통신비가 192만 원이에요. 192만 원이요? 만약 당신이 약정 없이 그냥 월 4만 원짜리 저가 요금제를 썼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2년간 96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잠깐만요. 계산해보니 차액이 96만 원이나 되네요. 보조금 30만 원을 받고도 오히려 66만 원을 더 내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66만 원의 추가 수익에 이 구조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저 미끼였고 진짜 수익원은 비싼 요금제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것이었죠. 아,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모델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던 함정이라. 하지만 어떤 함정도 영원할 순 없죠. 이 견고하던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건 뭐였나요? 2016년 무렵부터입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급제라는 당시에는 아주 생소했던 단어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급제요? 네, 말 그대로 통신사 약정 없이 스마트폰 기기만 따로 사는 방식입니다. 아, 저도 들어왔어요. 기기는 제조사에서 직접 사고 통신사는 내가 마음대로 고르는 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IT 고수들만 아는 비기 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게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을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자급제 폰에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하면 2년간 통신비를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계산과 함께 확산된 거예요. 50%면 거의 반값이네요. 이건 뭐 모르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가장 가격에 민감한 젊은 층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무려 1,0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0만 명이요? 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5.2%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죠. 아,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강남역 대리점 동시 폐업 사태가 바로 이것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대리점의 주 수입원은 두 가지입니다.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받는 수수료, 그리고 기기를 판매할 때 남는 마진. 네. 그런데 자급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없애버렸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폰을 사니 대리점에 갈 필요가 없고 유심만 사서 갈아 끼우면 되니까요. 아, 대리점은 그냥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대리점 입장에서는 손님을 받을 이유가 사라진 거죠. 구조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듣고 보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변화였겠네요. 그런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바로 5G. 저도 매달 5G 요금을 더 내고 있는데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그 약속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5G야말로 이 균열을 더 깊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죠. 2019년에 정부와 통신 3사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따내려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20배 빠르다고. 그렇죠. 하지만 2023년 정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속도는 고작 3.8배에 불과했습니다. 네, 3.8배요. 아니 20배라고 했는데 이건 거의 사기 수준 아닌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른바 28GHz 주파수 사기극 때문입니다. 이론상 20배 속도는 28GHz라는 초고주파 대역에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주파수는 전파 특성상 직진성이 너무 강해서 벽이나 나무는 물론이고 심지어 내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기만 해도 신호가 뚝 끊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손으로 쥐기만 해도 끊긴다고요? 그럼 일상적인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실내나 도심에서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통신 3사는 이 28GHz망을 전국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았어요. 네.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약속 이행률이 고작 8%에 그쳤습니다. 8%? 결국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결국 2023년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통신 3사로부터 28GHz 주파수를 전량 회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 회수해버렸군요. 네, 이건 대한민국에서 진짜 오지는 공식적으로 실패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은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LTE보다 매달 1만 5천 원에서 2만 원가량 비싼 오지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사실상 4포인트 5G 수준의 서비스에 말이죠. 와, 듣다 보니 정말 이건 거의 배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비자들이 등을 돌릴 만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통신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게 더 기가 막힙니다. 2024년 통신 3사 CEO들의 신년사를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뭔데요? 바로 AI 컴퍼니로의 전환입니다. SK텔레콤, KT, LG U+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는 이제 통신사가 아니라 AI 기업이라고 선언했죠. AI 기업이요? 이상하네요. 통신망 품질 개선이나 요금 인하 같은 자신들의 본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나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실제 투자 내역이 그걸 증명합니다.
2024년 설비 투자 계획 7조 원 중에서 정작 통신망에 투자하는 비중은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40%요? 네.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데이터 센터 짓고 AI 서버 사고 클라우드 인프라 까는 데 쓰인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정리하자면 제가 내고 있는 5G 요금이 정작 5G망 품질 개선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통신사들의 미래 먹거리인 AI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당신의 통신비가 당신의 통합 품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신사의 딴짓에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통신사들이 그렇게 한눈을 파는 동안 정말 하늘에서 경쟁자가 뚝 떨어졌네요. 바로 스타링크 말입니다. 2024년 12월 4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통신 3사의 대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섰잖아요. 네, SK텔레콤과 KT가 스타링크의 공식 재판매 파트너가 되기를 자처했죠. 저는 이 결정이 30년간 유지해온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완전한 항복 선언이라고 봅니다. 항복 선언이요? 네, 과거에는 기지국이라는 인프라를 직접 소유한 지주였지만 이제는 스타링크의 위성을 빌려 쓰는 소장농이 되겠다고 인정한 셈이니까요. 지주에서 소장놈으로 굉장히 강력한 비유네요. 그 말은 가격 결정권이나 서비스 주도권을 모두 스타링크에 넘겨줬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 통신 3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네, 바로 다이렉트 투 셀 기술입니다. 다이렉트 투 셀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스마트폰이 위성이랑 바로 연결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말 그대로입니다. 예전처럼 옥상에 커다란 접시 안테나를 설치할 필요 없이 당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과 저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직접 통신하는 기술이죠. 물론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새로운 통신 칩이 들어가야 하고 위성 자체도 훨씬 더 강력한 신호를 쏴줘야 해요. 아, 그래서 아마 상용화 초기에는 문자 메시지나 저속 데이터 서비스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허들이 있군요. 하지만 그게 만약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상상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겠는데요. 엄청난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통신 3사의 핵심 자산이자 30년간 지켜온 진입 장벽이었던 전국의 기지국 수십만 개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지국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당연하게 냈던 로밍 요금 있죠. 네네, 있죠. 연간 5천억 원에 달하는 이 시장 자체가 사라집니다. 위성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와, 로밍 시장이 사라진다. 기지국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건 정말 통신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역시 거왕, 천범이라는 이름으로 총 2만 8천 개의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리는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8,000개요? 네, 머지않아 대한민국 상공은 미국과 중국의 위성으로 빈틈없이 뒤덮일 겁니다. 이건 단순한 통신 문제를 넘어 국가의 데이터 주권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릴 때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한국의 위성 계획도 있긴 한가요? 있긴 합니다. 2030년까지 단 2기 발사가 목표입니다. 네. 28,000개 대 2기요? 이건 경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 아닌가요? 네, 격차가 1만 배 이상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한국 통신 시장의 주도권은 해외 위성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위성 전쟁, 데이터 주권 문제, 너무 거대한 이야기 같은데 그럼 이걸 당장 스마트폰을 바꿔야 하는 제 입장으로 가져와 보죠. 이 모든 상황이 지금의 나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제 앞에는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당신 앞에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A, 전통 방식 유지입니다. 예전처럼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2년 약정으로 계약하는 거죠. 이 경우 2년간 총 지출은 앞서 계산했듯 약 16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익숙하지만 비싼 길이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선택지는 B,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조합입니다. 기기는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고 통신은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쓰는 거죠. 이 경우 2년간 총 비용은 약 118만 원 수준으로 A안보다 50만 원을 바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 절약은 정말 큰데요. 하지만 주변에서 들어보면 알뜰폰은 고객 서비스가 불편하다거나 왠지 통화 품질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지점이죠. 먼저 통화 품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뜰폰 회사들은 통신 3사의 망을 그대로 빌려 쓰기 때문에 품질은 100% 동일합니다. 아, 품질은 똑같군요. 예. 다만 고객 서비스는 확실히 다릅니다. 오프라인 대리점이 거의 없고 대부분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아직 통신 3사가 버티고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고요. 아, 명쾌하네요. 품질은 같지만 서비스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는 뭔가요? 마지막 선택지는 C, 스타링크 대기형입니다. 일단 B 방식, 즉 자급제와 알뜰폰으로 시작해서 통신비를 최대한 아낍니다. 그러다가 1, 2년 뒤에 앞서 말씀드린 디렉투셀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월 2, 3만 원대의 위성통신 서비스로 갈아타는 전략이죠. 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네요. 네, 가장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네요. 그럼 2년 뒤에 이 세 가지 선택을 한 사람들은 각각 어떤 모습일까요? 2년 후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A를 선택한 김약정 씨는 168만 원을 지출하고 또다시 2년짜리 새로운 약정에 묶이게 될 겁니다. 반면 B나 C를 선택한 박자급 씨는 50만 원 이상을 아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더 좋은 조건의 통신사로 옮겨갈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손에 쥐고 있겠죠. 선택의 자유. 네, 이 격차는 단순히 돈 50만 원의 격차가 아닙니다. 정보의 격차이고 선택권의 격차입니다. 30년 독점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스타링크라는 거대한 변수가 내려오고 땅에서는 똑똑해진 소비자들이 약정의 굴레를 벗어나 떠나고 있죠. 그 사이에 낀 대리점들은 구조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요. 이건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대한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익숙했지만 그러나 비쌌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낯설지만 훨씬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길을 택할 것인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지금,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2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달 꼬박꼬박 비용을 지불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회사가 서비스의 핵심 기능, 즉 품질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이 낸 돈으로 전혀 다른 신사업에 올인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과연 언제부터 부채가 되는 걸까요? 와, 충성심이 부채가 된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당신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